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10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이미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말 김영환 지사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남대 앞 큰섬과 작은섬으로 불리는 두 섬인데 큰 섬은 71만 제곱미터, 작은 섬은 17만 제곱미터로 두 섬 면적을 합치면 46만 제곱미터인 춘천 남이섬의 2배 규모입니다. 김 지사는 이 무인도에 국빈 전용 숙소인 영빈관 같은 시설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청남대에서 무인도 사이에 540m 길이의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쓰이다 20년 동안 방치되던 곳을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영빈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환경부 허가 없이는 다리를 놓을 수도 배를 운항할 수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섬의 활용 방안을 국민 공모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무인도를 개발하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오염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좀 성급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먼저 좀 알아보고 정말 그걸 해도 되는 건지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섬 모두 소유권은 정부에서 상당 부분 충청북도로 넘어왔지만 행정구역은 여전히 대전시 대덕구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는 충북의 랜드마크를 왜 대전에 짓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개발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김영환 지사가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이제 할 때 사자성어를 얘기하는데 이 VOD를 보니까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이유이선지 우리 지사님께서 호수에 푹 빠지셔가지고 무인도 개발에 막대한 그 세금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전국에 풍광 좋은 데가 엄청 많고요.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거기다가 져야 될지,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이전에 소위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게 투자가 가능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저는 공수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에 방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남이섬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고 그게 도지사님께 강하게 인상이 바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 보셨지만 너무 많은 규제가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부담도 있는데 이것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공모로 규제 부분을 어떤 국민들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전문가의 판단과 뭐 이런 부분을 먼저 거쳐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활용한다. 새활용, 업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이 큰 섬, 작은 섬 개발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업사이클이 될지, 파헤치는 리스트럭처링이 될지 또는 난개발을 말하는 스프롤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적극 행정 그리고 창의적 행정은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용 효익에 대한 분석, 소위 이제 행정에서 그 사전 단계에서 feasibility study라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죠.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없이 일단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첫 번째 feasibility study의 그 가장 첫 번째 법적 적합성, 그다음에 권한 있는 자냐, 과연 법적으로 각종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권한 있는 자, 대덕이라면서요. 권한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소유권에 대한 그 권한이 없잖아요. 물론 협의를 해나갈 일들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과연 feasibility study는 되고 발표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네. 환경단체에서는 무인도를 개발할 경우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식수원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비용 편익 분석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각종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타당 조사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볼 때 그것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거 해보면 100% 안 나옵니다. 예. 말하자면 그게 만약 그 무인도가 지사님 개인의 땅이었을 때 지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을 거기다가 넣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나타납니다. 예. 세금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쓰겠다는 건데 그거는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예, 교수님 환경 오염 측면에서 보신다면 네, 남이섬의 예를 이제 많이 들면서 하는데 물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해결은 가능할 겁니다. 오염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로 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남이섬의 경우에 이제 60년대부터 아주 긴 시간을 개발해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왔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남이섬 주변에 보면 새섬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개발했을 때 이제 거기에 환경 예를 들어 새라든지 뭐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또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검토 기간만 하더라도 지사님 임기 동안에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상식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개발하는 게 더 효익이 있는 거냐. 관광 측면에서 아마 청남대가 좀 활성화되고 1.5배 정도 관광객이 오니까 많이들 업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전 개발도 있고 보수 개발도 있고요. 아예 건드리지 않고 개발하는 것도 개발입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도 보전하는 것도 개발입니다. 전체 그림에서. 그다음에 일부 보수를 해서 개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진짜 우리가 거기에 영빈관을 짓고 뭐 영빈관 짓다면 뭐 헬기장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부대 시설들이 다리를 논다 여러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건지 환경 측면 그리고 기타 경제적인 측면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근처에 그렇게 남이섬다운 그런 좀 즐길 거리가 있다면 또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영빈관 않습니까? 같으면 평상시는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빈들이 쓸 때는 쓴다 이런 개념일 텐데 아마 영빈관으로 지면 평상시 개방이 거의 어려울 겁니다. 서울의 영빈관도 지금 일반 개방을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뒤 경호 문제까지 고려해 보면 거의 연간 그 영빈관은 개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형태의 그 캠핑장이라든가 또 놀이라면 비용 편익 분석에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빈관을 진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청남대가 대통령의 시설이었을 때 우리가 그걸 썼냐 이거죠. 못 썼잖아요. 그걸 국민한테 돌려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구경할 수 있었는데 다시 그 밑에다가 영빈관을 진다.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 쓰던 청남대까지도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로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써서 누구를 위한 그 시설이 되냐는 거죠. 예. 충북도지사가 대통령 실장도 아닌데 왜 그 세금을 써서 충북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대통령을 위한 영빈관을 구상하냐 이거죠. 이건 자기 직무를 벗어난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충청북도는 아직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환경부 그리고 대전시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환경 보전의 문제 때문에 겹겹이 지금 말씀하신 겹겹이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
뚫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남대 자체는 충북의 소유이지만 그 행정기관,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대전시인데 대전시가 과연 본인들한테 공문 안 오고 나중에 수질 오염의 문제가 있을 때 탓만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나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또 법상 지을 수 있는 것이 공공목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나 문화재 보존을 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게 그 충북의 의지로 영분관을 한다면 이것이 또 대통령 중앙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충북의 의지만으로 이 법령상 제한을 뚫을 수 있을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네. 아마 이제 가장 주가 되는 게 환경부겠죠. 그리고 이제 대청호로 보면 금강유역 환경청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협의가 되고 환경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갤러리 이런 식의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이제 이런 인허가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행정관청들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하나씩 풀어 나가려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을 할 때 그 추이를 한번 잘 보자 이거죠.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한 도시를 개발하거나 할 때도 예를 들어 우리 개그맨 전유성 씨 이런 분들이 다 평소에 이제 개그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 어떤 개발에 스토리를 입힌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다산 신도시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디서 태어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어느 길을 걷고 산책할 때 뭐를 사색을 해서 어떤 작품을 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산책로를 내고,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텔링 하에서 이제 각종 구조물들이 입혀지는 이런 성격인데, 과연 이 큰 섬 작은 섬에 어린이 박물관 짓자고 거기서 그걸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박약한 거죠. 큰 틀에 레이크 파크의 일원으로서 개발을 한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청남대가 기왕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더 크게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짚어볼 것은 레이크파크 프로젝트에 담당자 공무원 계셨죠. 지금 그만두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발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레이크파크로 묶어서 이걸 개발한다? 상당히 이제 앞뒤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이 명확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인즉슨 환경부 입장에서는 대청호 수질 문제뿐 아니라 한강 또는 낙동강 다른 식수원의 개발 문제가 연계해 있거든요. 이것을 허가해 준다는 얘기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정비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다는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의 이제 난개발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팔당의 상수원 문제가. 그런 걸 감안하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리가 만무해요. 네. 그러면 그 처음부터 앞길이 뻔히 보이는 걸 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그런 얘기죠. 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충북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내륙지원특별법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겠죠. 그런데 판세를 이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지부진할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 행위가 이제 법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특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서 이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도가 된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선례를 보면 이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정말 많은 도민들이 어깨띠 두르고 열심히 또 서명도 받고 하는 노력들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전라북도라든지 강원도들이 움직일 때 같이 했었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죠. 물론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해야지 관철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내세웠던 각종 그 통과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많이 벤치마킹했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이게 과연 절박하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인접 시도 이해관계가 또 다릅니다.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 내륙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 충청권 일대를 다 아울러서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충북이 혜택을 보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도 단위로 지정이 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딱 집어서 충북을 위해서 이걸 해줄 거냐. 그래서 아마 통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말에 끝나고 11월, 12월 남은 그 국회, 정기국회 일정들을 보면 예산국회, 기타 이렇게 맞물려서 올해 통과하는 게 상당히 촉박할 거다, 난망할 거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충북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다 흘러서 다 총의를 이루어서 도전했을 때 가능 활동 말동하겠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건 이제 소관심의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소위에서 축조심사라고 해서 정부 입장을 개개 조문별로 듣고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시작하는 1차 관문부터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 9월 달 국정감사 시작 이전에 이것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지금 상정된 42개 법률안 중 중부 내륙 특별법이 33번째라서 순위에 밀려가지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행안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여러 절차와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심사까지 마치려고 하면 국정감사 이후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참으로 연내 통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또 내년에는 총선도 있고 국회 임기도 만료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만 첨언드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관되는 예산 정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종 따라가는 인허가 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소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하여튼 난항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도지사 역할론에 대한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영빈관은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왜 나서나 자기 분수를 몰라요.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예, 신 교수님? 대부분이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아마 갑자기 발표해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유저 PG 땡땡땡님께서 자연의 손보다 보존이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충북은 자연 충북입니다. 로 개념 규정을 해주셨네요. 청주시의회 6개 모든 상임위가 일제히 국외 연수에 나섭니다. 이달 말부터 길게는 7박 10일까지 6개 상임위의 행선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입니다. 선지 문화를 배우고 국제교류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별로 각 4천에서 7천만 원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해외 출장 직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제주도로 의원 전원이 연찬회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사무국이 6개 상임위 일정을 취합해보니 이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 일정이 끝나는 시점은 다음 달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입니다. 앞서 오송 참사 직후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한 의회 특별조사가 논의될 당시 여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했고 야당은 이번 감사를 벼르겠다며 한발 물러났었습니다. 그랬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제히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송 참사 관련된 또 집중호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오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허술히 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무책임한 해외연수 선택이라고. 심지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 3급 공무원을 의회 연수단에 포함했다가 논란도 자초했습니다. 수해 관련 고위급 피감 대상자가 감사 직전 감사기관과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 등에 따라 다시 배제하는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청주시의회 여야가 이번에는 문제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활동을 해서 좀 풀어보자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외부 시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지 말자. 사무감사라던가 수해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갔다 와서도 더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한다고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 가서 또 더 많이 또 열심히 배우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9일간 진행됩니다. 청주시에 충분히 자료를 요청하고 제대로 따져 물을 수 있을지 시의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청주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원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분 말씀이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선출직 의원들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마인드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신 교수님. 뭐 이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 예, 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맹사성이 몇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백견이 불여 일각이고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맞고 옳다는 거죠. 과연 이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 오시면 어떤 것을 행할지. 그런데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은 말이 항상 화려하죠. 말보다 발을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디를 가는지. 입보다 발에 주목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죠. 다 일정표를 봤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행선지들. 여행이죠. 그러니 물론 여행도 해야 됩니다. 뭐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당연히 깨닫는 것도 있고 하겠죠. 공부해야 되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오송 참사. 이게 국감에 준하는, 지방으로 보면 국감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계속 미뤄두고 촉박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때는 5월 동주도 아니고 이런 때는 또 여야가 아주 잘 일치를 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시점상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1년이면 2번씩 청주시뿐만 아니라 일제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과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청주시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의회 파행 그리고 또 추문으로 인한 의원이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 더불어서 정말 슬픈 그 오송 참사와 관련된 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원이 또 일치하여 합심하여 해외 연수를 떠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비슷한데요. 오송 참사 등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 연수 일정 등으로 준비 소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시기도 적절치 않지만 이 문제는 제가 이 방송 출연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20년 전에도 나오던 주제예요. 예. 늘상 이분들이 해외 여행을 떠나서 해외 연수를 떠나서 뭘 배워올 수 있느냐. 6박 7일 뭐 이런 단기간에 가서 배워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서 직접 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이 더욱더 줄어들었고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 정보를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30년 전처럼 가서 봐야 되겠다. 이걸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연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관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2달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프로그램상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행이지. 차라리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아예 예산을 바꿔서 의원들이 4년 의회를 이끌고 나오면 한 번 정도로 공로 여행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게 낫겠어요. 예. 연수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안다 이거죠. 예. 다 알죠. 정말 이 시기에 꼭 가야 될까 글쎄 싶은데요. 말입니다. 그 맹탕국감 얼마 전에 다 보셨을 겁니다. 왜 맹탕국감이 됐느냐? 답변이 다 하나였습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로 모든 답변이 다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분들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충북 지역, 오송 지역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서류상으로만 스터디하고. 그런데 이제 행정감사는 다릅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다 지역을 잘 아는 분들, 시의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맹탕 국감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응답 그리고 일종의 조사처럼 그런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어쨌습니까? 기존에 오송 참사가 일어나고 그때 바로 조사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특별 조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행정감사로 다 미뤘잖아요. 그때 가서 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갔다 오면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답이 뻔하죠. 준비 기간이 미흡해서 뭐 부족했다라든지 또 수사 중이라서 어쩐다든지 거의 정해진 답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예, 해외 연수도 예정되어 있지만 그 직후인 다음 달엔 또 제주도 연찬회로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연찬회가 끝나는 시점이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와는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내실 있는 그 자료나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문제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란과 우려 속에 강행된 해외 연수. 이 연수를 다녀오는 만큼 아무래도 의원들은 좀 더 뭐 필요성이라든가 성과 같은 걸 더 보여줘야겠죠? 네. 기존에 이제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심의위원회가 있죠.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죠. 제 생각에는 가기 전에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보고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장소라든지 일정도 짜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히 공부를 하게 좀 일정도 짜줬으면 좋겠어요. 외유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왜냐하면 의원들도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외유성이라는 말에. 기존에 이제 음주 어떤 발언, 음주 추태, 수해 때 또 나갔다가 급히 돌아오는 여러 가지 도의회, 시의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지만 정말 형식적이고 복붙, 카피 앤 페이스트, 짜집기 뭐 이런 것들로 거의 모든 단어 토시까지 심지어 오탈자 틀린 것까지 똑같이 뺏겨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과연 다녀와서 얼마나 제대로 성과를 내고 그들이 본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는지 한번 우리 주민들이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뭐 연수와 여행의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될 건데 이미 뭐 과거의 행태를 보면 여행은 별개이고 와서는 여기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럼 갈 필요가 없죠. 사실은 만약 제대로 된 실제 벤치마킹 보고서라고 한다면 가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록을 정리해서 내라고 해야 돼요. 차라리. 그들과 어떤 내용을 나눴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 차라리 대화록을 갖다가 보고서에 넣으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런 정도로 말 그대로 실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증거물을 낼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뭐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지 후불 정산제를 도입하다든지 매년 가는 것을 뭐 횟수를 줄인다든지 뭐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뭐 무리를 일으키거나 실적이 없으면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에 이런 해외 연수를 좀 재정비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올해 7월에는 충북도의회에서는 조금 좀 정비를 받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의원들이 본인 돈으로 간다면 과연 갔을 내용이냐.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 연수가 진행돼 왔는데 실제로 해외 연수가 올바른 조례 제정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연계된 발표가 있었느냐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각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도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 네, 역시나 이제 거의 다 뭐 비판 일색의 댓글들입니다. 유저 KL 땡땡땡님께서 역시 잔머리 천재들 연수 다녀오느라 준비 못했다. 이 큰 그림을 그렸구나. 크크 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이러면서 세금이 없다고 하는구나. 정신 못 차리고 헛짓하네.
역시 정치는 인공지능이 딱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회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망신을 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태풍 소식까지 전해지며 비상이 걸리자 전국 8개 시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칠레와 일본, 온두라스 등 4개 나라 대원 3,028명을 받아들였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용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 아래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공언했고 대학과 종교시설은 물론 충청북도와 7개 시군 공무원들도 휴가를 반납하고 합숙까지 해가며 대원들을 도왔습니다. 충북에서 투입된 공무원만 무려 786명. 이 가운데 초과 근무를 한 505명에게는 약 4천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8개 시도 공무원들의 초과 수당을 모두 합하면 4억 3,4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숙소라든가 아니면 관광 프로그램 등에 또 통역 인원들을 배치해서 밤 12시까지 혹은 3박 4일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이 비용이 모두 각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숙박비와 식비 등 대원들에게 쓴 돈과 달리 공무원 인건비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썼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 쓴 곳에서 이제 인건비까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직접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보전 요청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협조 요청은 행정협력 차원이었고 지방공무원 동원령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협조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지방공무원 동원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국 선의를 베푼 지자체들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안 써도 될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충북만 따져도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의 감소로 부족해진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9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마른 수건을 최대한 짜내도 2,200억 원은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뒷수습을 위해 정부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때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굳이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번 제가 보면 정말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670조 넘게 세웠지만 실제 거칠 건 630조 정도로밖에 예측이 안 되고 지금 올해 것도 벌써 43조가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정부로 빌려 쓰는 돈, 한국은행에서 일종의 대출을 받아 빌려 쓰는 돈을 다 합치면 153조 정도 됩니다. 이자만 4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가 추정컨대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숨통이 차 올라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하려고 해도 못할 것이다. 요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의 이유들이고요. 그러나 실질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물론 처벌에 있어서 나온 원칙들이지만 신뢰보호의 원칙, 뭘 믿고 하란 말입니까? 먹튀나 마찬가지죠, 정부가.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그에 맞게 뭐 가서 똥을 치운다, 뭐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한다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과잉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헌법 정신에도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용한 거죠. 동원을 할 때 그 동원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의 합법성, 그다음에 서로 이제 상관성, 상당성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원했으면 정상적인 비용은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 해준다? 앞으로 그럼 행정행위를 어떻게 뭘로 믿고 신뢰를 보호하고 지켜나갈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행안부 장관의 그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른 것을 보면 전형적인 갑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재정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갑질 행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전형적으로 나오죠. 자치단체는 아무리 그런 현상이 발생해도 아무런 소리를 못할 거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이제 이런 행태가 나오면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우위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 갑질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당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울 거다. 네. 이런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는 공무원 동원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협조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을 거부할 지자체 또는 공무원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의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시기와 맞물려서 휴가까지 반납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고생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초과수당은 사실 법적으로 하루에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노고를 취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배째라 모른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법이라는 법령이 이제 제정됐는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에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또 잼버리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의무만 그 지자체가 당시 그 소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자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무와 재정적인 협조 의무 이런 것만 부담시켜 놓고 사실상 비용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이거를 빌미로 행안부에서는 지금 모르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하도 저도 이게 이상해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몇몇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전북의 이 담당자 전북에서 도시락 값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어떤 프로에 이분들을 모신 적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건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이제 재미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여기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처음에 요청한 공문 내용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어서 이걸 집행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일종의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에 걸려서 다 문제가 된다. 처벌이 될 수 있다. 본인들이. 이게 답입니다. 이게 현재의 답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개별 담당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로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온 국민이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온 국민이 다 나서서 도운 꼴입니다. 실제 심지어 혹자들은 아주 혹평을 하면서 연예인들, K-팝 스타들이 살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각 국민들 하나하나까지 다 온 마음을 졸여가면서 같이 노력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설사 규정상 또 감사상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뭘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지자체 간 지원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 지금은 이제 행안부라고 하는 갑의 입장에서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을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응했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갑의 입장에 있는 중앙정부가 이런 지원과 협조가 있었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상응한 보답을 할 것인지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명료하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음에 요구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부 부처에서 명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라든가 법령에 그런 그 지원 범위를 명료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만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당 문제만 뉴스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숙사를 열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했거든요. 과연 그것을 파보면 제대로 보상을 받았겠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각 대학이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협조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무보수 지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되고 네. 그런 거에 따른 보상,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히 공문이라든가 법령에 넣을 수 있는 관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잼버리 미담 사례,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언론에 많이 냈습니다. 우리 충북도 감사장도 받았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한글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일본 분이 아주 그 깨알같이 손글씨로 써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는 다 이제 소위 이제 미화하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는 따먹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는 치르지 않는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기존에 5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잼버리를 치를 동안에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 장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내가 책임진다 이런 건 없었어요. 결국에는 외형적으로는 총리 책임하에서 전부처 합동으로 한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또 기업이 합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밥값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실비, 인건비도 안 주고 하는데 지금 노량진 공시촌이 점점 텅텅 비어간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젊은이들이 한때는 시내 직장이라고 불렸던 공무원들 지금 응시율도 뚝 떨어지잖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나오니까 8급, 9급 공무원들 자기 초봉, 수당 뺀 초봉보다 더 그게 200만 원보다 더 밑에다. 어떤 사기로 보상도 앞으로도 안 해줄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과연 누가 공무원에 대해서 믿고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 품앗이를 했는데 우리 집 차례에 사람들이 다 없어진 그런 기분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에 동원된 지방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가 해결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협조 요청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지자체와 행안부 간의 비용 부담의 문제를 미리 결정했으면 좋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자치단체도 좀 성의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그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금에 따라서 생존이 갈리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리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행안부 장관의 태도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있어서도 행안부 장관이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뭉뚱그려서 어떤 인건비 이렇게 항목을 얘기하지 않고 잼버리에 동원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불하겠다. 네.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감에 와서는 이제 항목별로 나눠진 거죠. 예를 들어 대원들의 숙박비 이런 것들은 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건 지자체가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바뀐 측면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한번 금액으로 보십시다. 150억 정도입니다. 전체 비용이 8개 시도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시도로 가보면 서울, 경기, 충북 포함해서 8개 시도인데 서울, 경기처럼 예를 들어 재정 자립도가 좋은 곳은 괜찮습니다. 충북 올해만 해도 지금 세수가 약 9천억 정도 지금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부담하는 게 약 8억 1천만 원 이상 되죠. 충북 입장에서 재정 자립도가 매년 보면 32에서 한 35 사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서 8억 1천만 원 이상 쓰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충북의 입장에서 각 개별 시도로 보면 너무나 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처럼 중앙정부가 지급하겠다, 지급해야죠. 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만 중앙정부의 비용 보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나오고 다른 시도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다른 지방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힘을 합심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국감에서도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선거에서 받아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이건 이제 갑질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만만한 게 국민이고 공무원이구나. 정부가 차출해서 출장 및 초과 근무 시켰으면 당연히 정부가 근무 수당을 줘야지. 법 안 지키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저 JZ님 땡땡땡님께서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우리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세수 부족으로 엄청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정부인데 이미 끝난 행사 수습할 돈이 남아 있겠어? 열정페이로 퉁치고 넘어가겠지. 흑흑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됐을 우리 청년들인데 그분들의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0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